안녕하세요. 율리시스 7장 아이올로스 편입니다. 장소는 더블린의 프리먼즈 저널 신문사이고 시간은 오전 12시 정오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는 바람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당시 배를 타고 항해하려면 바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을 텐데요. 그리스 신화 속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자신의 섬 아이올리아에 도착한 오디세우스를 위해 불길한 바람을 자루에 가둬주어서 오디세우스 일행이 고향인 이타카까지 순풍을 받으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가 고향에 가까워졌을 무렵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은 배 안에 놓여있는 자루에 혹시 자기들이 모르는 굉장한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그 자루를 열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열린 자루를 통해 새어나온 바람 때문에 그들의 배는 도로 아이올리아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난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는 더 이상의 도움을 거절하죠. 제임스 조이스는 이 일화를 신문기사에 빗대어 변용하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을 원점으로 돌려놓은 자루 속 바람처럼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신문기사 또한 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루만 지나고 나면 그저 지나간 바람 같은 거라는 것이죠. 마치 요즘에 SNS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율리시스 7장의 배경은 더블린의 프리먼즈 저널 신문사입니다. 블룸과 스티븐은 각각의 이유로 이곳을 찾게 되는데요. 먼저 블룸은 현재 영업 중인 알렉산더 키즈 상점의 광고 조율을 위해서, 그리고 스티븐은 오전에 디지 교장에게 부탁받은 기고문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7장에서는 광고주인 상점과 신문사 사이에서 시달리는 고달픈 블룸의 모습과 또 블룸의 눈을 통해 당시 더블린 신문사 내부 풍경을 자세히 엿볼 수 있고, 신문사 간부들과 대화하는 스티븐을 통해서는 당시 더블린 지식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7장은 배경에 걸맞게 모든 문장이 신문기사처럼 쓰여졌는데요. 역시 끊임없이 형식의 파괴를 시도하는 작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목처럼 유난히 바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도 7장의 주요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7장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더블린 중심가에는 영국의 해군 제독인 허레이쇼 넬슨을 기념한 넬슨 기념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를 상징하는 건축물이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탑은 1966년 아일랜드인들에 의해 해체되었습니다. 율리시스 7장은 이 넬슨 기념탑 앞을 분주하게 오가는 전차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이런 풍경을 뒤로하고 블룸은 탑 근처의 중앙 우체국을 지나 프리먼즈 저널 신문사로 향합니다. 블룸이 신문사를 찾은 이유는 현재 영업 중인 알렉산더 키즈라는 상점의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광고를 최종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 신문사와 조율할 내용은 먼저 광고 디자인 변경에 관한 것과 광고를 게재하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기사를 실어주기 원하는 상점의 요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디자인 변경에 관한 것은 9장에서 블룸이 도안을 찾기 위해 더블린 국립도서관에 갔다가 그곳에서 세익스피어의 햄릿에 관한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스티븐과 다시 한번 마주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우호적인 기사에 관한 것은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광고주와 신문사 사이에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영업사원의 고달픈 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룸은 소란스러운 인쇄 기계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의견을 나눕니다. 예상한 대로 디자인 변경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기사에 대해서는 만약 3개월치 광고를 계약한다면 고려해보겠다는 대답을 듣게 되는데요.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에서 숨을 좀 빼고 싶다고 느끼며 블룸은 다시 상점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점의 이름에 열쇠를 뜻하는 키즈가 들어있는 것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린 블룸과 스티븐은 다시 열쇠를 찾아야 하겠죠. 광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잃어버린 열쇠를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궁리를 하며 블룸은 알렉산더 키즈 상점에 전화를 걸기 위해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신문에 실릴 기사를 검토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티븐의 아버지 사이먼 데덜러스도 어느새 이곳에 도착해 있네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주로 상인 출신 정치가 도우슨의 연설문에 관한 것입니다. 장렬한 태양광선에 의해 희롱당한 채 또는 광대한 수풀에 넘치는 아치형 잎사귀들에 의해 그의 명상에 잠긴 가슴 위로 던져진 그림자 아래로 졸졸 흐르나니 같은 온갖 미사역으로 가득한 그의 연설문은 신문사 사무실에서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장에는 바람에 관한 문장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대화 속에도 바람에 관한 것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따위 신문인들은 새로운 일자리라도 득풍하면 이내 풍향을 바꾸어 버리니 참 꼴불견이지. 바람개비 인간들. 같은 일진풍에 이랬다 저랬다.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모르지. 다음 문장에는 부풀린 허풍은 이제 충분해 라는 문장도 등장하는데요. 여기저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을 찾아보는 것도 7장을 읽는 또 다른 재미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던 도중 사이먼이 장례식이 끝났으니 한잔해야지 라 말하며 일어서고 몇몇 사람이 그 뒤를 따릅니다. 지금껏 조용히 있던 블룸은 전화를 걸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가 상점 주인이 지금 딜런 경매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서둘러 경매장으로 향합니다. 이제 사무실에는 신문사의 편집장인 마일리스 크로포드와 맥큐 교수, 그리고 도박 때문에 공경에 처한 변호사 JJ 오몰로이가 남아 있습니다. 맥큐 교수는 물질 만능주의였던 로마 제국을 비판하고 정신세계를 중시했던 그리스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여기서 로마 제국은 물론 대영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교수가 로마 제국에 대한 비판을 자주 해서인지 다른 이들은 이에 대한 농담을 하며 맥큐 교수를 놀립니다. 하지만 대영 제국을 비판하면서도 그들 앞에 무기력하기만 한 아일랜드의 현실을 개탄하는 편집장 마일리스 크로포드의 생각도 엿볼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이때 스티븐이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스티븐은 디지교장의 기고문을 신문에 실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3장에서 시를 쓰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종이도 약간 찢어져 있습니다. 먼저 나간 아버지와는 엇갈렸고 블룸도 경매장에 가고 없습니다. 스티븐을 반갑게 맞은 편집장은 교장의 기고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티븐 자신이 신문에 뭔가 써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 매우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편집장은 스티븐에게 그들에게 뭔가 신랄한 걸 써줘. 우리들 모두를 그 속에 집어넣으란 말이야. 젠장, 성부, 성자, 성령 및 뒷간 메카시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작품은 무려 3,000개의 주석이 있는 걸로도 유명한데요. 처음 접하는 분들은 당연히 어마어마한 주석의 양에 놀라고 또 부담도 느끼겠지만 제 생각엔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 무려 30년 넘게 이 작품을 번역해 오신 번역자분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독자 입장에선 매우 고마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영어 원서를 보면 주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마도 원서를 보려면 끊임없이 자료를 검색해가며 읽어야겠죠. 잠시 옆길로 샜지만 편집장이 스티븐에게 한 말의 의미는 김종건 교수님의 주석의 의지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석에 따르면 편집장은 스티븐에게 신문에 성스러운 것과 더블린 하층민들의 속된 것까지 함께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가의 다른 작품인 피네간의 경야에는 이런 문장이 실려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주공간의 땅에 사는 모든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은 그의 배경 생활이 까맣게 또는 하얗게 쓰여질 수만은 없음을 알고 있다. 진리와 비진리를 합하여 실제로 이러한 잡동사니처럼 보이는 것이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세상은 단지 선하고 악하거나 혹은 성스럽고 속된 것 같은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또 모든 인간은 각자 그런 요소들이 혼합되어 이루어졌고 세상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함께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추구했던 이런 성과 속의 조화의 결과물이 바로 이 작품 율리시스인 것이죠. 계속해서 편집장은 스티븐에게 24년 전 피닉스 공원에서 일어난 무적혁명단 암살 사건 기사로 전 세계의 이름을 떨쳤던
이그너티우스 갤러허라는 기자에 대해 얘기해 줍니다. 이 이그너티우스 갤러허는 더블린 사람들의 작은 구름이라는 단편에서 영국에서 성공한 기자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마차를 몰았던 사냥피라는 별명을 가진 제임스 피치해리스와 또 그와 함께 참여했던 검리라는 사람은 16장 에우마이오스에서 각각 역마차의 오두막이라는 야간 커피숍 주인과 야간 경비원으로 다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런 설정은 아직도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모습도 떠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편집장과 스티븐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블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한창 과거의 영광에 빠져있던 편집장은 그 친구 지옥에나 가버리라고 소리치고요. 한편 그런 편집장을 바라보던 스티븐은 저 따위 입에도 키스하고픈 여자가 있을까라 생각하며 과거의 한때 영광에만 사로잡힌 편집장을 차갑게 냉소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작품 속에서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과 술 취한 시민들이 떠들어대는 말들이 실은 별로 다르지 않음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편집장이 꺼낸 주제 때문인지 이제 일행들은 아일랜드의 처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아일랜드가 옛날 이집트의 노예였던 유태인들의 처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태인들에게 모세가 나타났던 것처럼 때가 되면 아일랜드에도 나라를 구할 진정한 영웅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말들은 스티븐에게는 그저 바람과 함께 사라질 의미 없는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몽상 같은 것들로 아일랜드를 구할 수는 없겠죠. 그저 패배자들의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주머니에 돈도 있겠다 한 잔 생각이 간절해진 스티븐은 이제 토론은 그만하고 한 잔 걸치러 나가자고 제안하죠. 술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스티븐은 사실 자기에게 소설 아이디어가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문사 앞에 넬슨 기념탑을 바라보며 즉흥적으로 생각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일랜드의 두 여인이 높은 곳에서 더블린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 넬슨 기념탑에 올랐다가 탑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자두만 먹고 내려왔다는 얘기였습니다. 스티븐이 자두의 우화라고 제목 붙인 이 이야기는 아마도 호기롭게 대영제국이라는 탑에 올랐다가 결국 무서워서 덜덜 떨며 다시 내려오는 당시 아일랜드의 지식인들을 조소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일랜드인들이 이 작품과 작가를 기념해 블룸스데이 축제를 열고 더블린 시내 곳곳에 조이스의 동상을 세우고 심지어 집회에까지 조이스의 초상을 넣어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작품을 비롯해 조이스의 모든 작품에 들어있는 작가의 이런 시각 때문입니다. 패배자의 자기 위로나 정신승리 따위는 이제 그만 집어치우고 조이스가 비춰주는 거울을 통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7장은 경매장에서 돌아온 블룸이 스티븐 일행과 함께 술집으로 향하는 편집장에게 광고에 대한 말을 꺼내며 마무리됩니다. 숨을 헐떡이며 편집장을 쫓아온 블룸은 방금 알렉산더 키즈 상점의 주인으로부터 2달 동안의 계약갱신을 얻어냈다고 말하죠. 아까 신문사에서 3달을 제안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말을 들은 편집장은 상점 주인에게 내 고귀한 엉덩이에 입이나 맞추라고 전해주라며 블룸에게서 등을 돌리고 가버립니다. 편집장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블룸은 요점을 곰곰이 생각하며 억지로 미소 지으려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블룸의 전화에 지옥에나 가버리라고 소리쳤던 것이나 내 엉덩이에 입이나 맞추라 함부로 말하는 편집장을 보면 블룸이 참으로 고단한 처지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언제나 입으론 아일랜드의 비참한 현실과 빛나는 미래에 대해 떠들어대면서도 정작 아일랜드의 진정한 주인공인 평범한 시민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지식인들의 멍청함 그 자체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작가의 거울에 비친 아일랜드의 현실이었겠죠. 이제 율리시스 7장 아이올로스 편 소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까 아일랜드인들이 축제나 동상, 집회 등을 통해 아직까지도 제임스 조이스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992년 6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 조이스 학술대회에서
당시 아일랜드 대통령이었던 메리 로빈슨이 했던 연설의 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연설문은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더블린 사람들의 작품 해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이스가 들고 있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통성에 도전하여 안위를 기꺼이 분쇄한 예술가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조이스가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인 문제를 정직하게 논의하도록 촉구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선과 마비에서 해방시키려는 예술가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발전의 가능성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아일랜드는 새 유럽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는 국제지향적인 나라입니다. 전형적인 유럽인이었던 조이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국가로서의 아일랜드의 성숙과 발전에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8장 레스트리고니언즈 편입니다. 감사합니다.